여러분, 최근 1년 동안 이 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되짚어 볼게요. 짧게 정리해도 순서가 꽤 깁니다. 계엄이 선포됐고 대통령이 탄핵됐고 예정보다 앞당겨진 조기 대선이 치러졌고 새 정부가 들어섰어요. 정부가 바뀌자 세금 정책이 바뀌었고 부동산 규제가 바뀌었고 자본시장을 대하는 태도까지 몇 달 간격으로 계속 바뀌었어요. 환율은 한때 1,500원 선까지 치솟았어요. 2025년 6월 코스피가 3,000을 넘었어요. 정확히 1년 뒤인 2026년 6월 코스피는 9,114까지 올라 3배가 됐어요. 그리고 그 코스피는 한 달여 만에 고점 대비 38.6%가 증발했어요. 보통 이런 변화는 몇 년에 걸쳐 나눠서 오는데 이번엔 전부 1년 안에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정치가 바뀌고 정책이 바뀌고 돈이 몰렸다가 다시 빠지는 일이 순서대로가 아니라 한 화면에 겹쳐서 지나갔어요. 어제까지 맞던 계획이 오늘은 다시 짜야 하는 계획이 되는 그런 한 해였어요. 이런 나라에서 보통 사람은 뭘 믿고 돈을 움직여야 할까요? 저도 이 질문이 떠나지 않아서 직접 뜯어봤어요. 경제 지표를 하나씩 찾아보고 그 시기에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결과가 어땠는지까지 하나씩 따라가 봤어요. 들여다볼수록 이상한 게 있었어요. 정부 발표도 뉴스도 유튜브도 넘칠 만큼 많았는데 정작 그 정보를 믿고 움직인 사람들 중에 결과가 좋았던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거든요. 조사를 하면 할수록 3가지 질문이 남더라고요. 지금 이 나라는 왜 이렇게 혼란한지, 그 혼란 속에서 사람들은 왜 하나같이 같은 실패를 반복하는지, 그리고 그 와중에도 살아남는 사람은 대체 뭐가 다른지, 누구는 이 1년 사이에 돈을 벌었고 누구는 그만큼 잃었어요. 근데 그 갈림이 순전히 운으로만 설명되지는 않더라고요. 오늘 그 3가지를 순서대로 하나씩 풀어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엔 책 한 권도 같이 소개할게요. 빨리 들어가서 돈 버는 기술을 가르치는 책이 아니에요. 들어가면 안 되는 자리부터 걸러내는, 그러니까 이 혼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잡아주는 책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왜 그 기준이 필요한지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에 더해서 제가 소개하는 책까지 보신다면 적어도 남의 확신에 내 계좌를 맡기는 투자에서는 벗어난, 왜 사고 왜 파는지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 투자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왜 이렇게 혼란한지부터 볼게요. 첫 번째 이유는 정치가 바뀌면은 정책이 바뀐다는 거예요. 계엄에서 탄핵, 조기 대선, 새 정부 출범까지 이어지는 몇 달 동안 자본시장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가 3번 바뀌었어요. 처음엔 구체적인 숫자 없이 넘어가더니 얼마 뒤엔 세제 혜택을 새로 만들었고 그 다음엔 코스피 5,000이라는 목표를 공식적으로 못 박았어요. 반년 사이에 3번이에요. 선거 때마다 규칙이 바뀌는 게임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 게임 안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운 사람만 계속 손해를 봐요. 룰이 언제 바뀔지 미리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정책이 반년 새 3번 바뀐 것도 시장을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발상이 계속 커졌기 때문이에요. 상법도 1년 새 3번 고쳐서 회사가 자기 주식을 어떻게 할지까지 법으로 정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서 계획을 세워야 하는 건 국민이에요. 작년에 세운 계획이 올해는 무효가 되는 일이 이 나라에서는 드문 일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였어요. 새 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 안 돼 서울 아파트 값이 다시 들썩였고 정부는 오래 보유한 집을 팔 때 세금을 깎아주던 방식 자체를 손봤어요. 몇 년째 같은 집을 갖고 있던 사람들도 지금 파는 게 유리한지 다시 계산기를 두드려야 했어요. 두 번째 이유는 숫자는 좋다는데 삶은 안 좋다는 거예요. 고용률이 70.3%로 역대 최고라는 발표가 나온 그 시기에 청년 취업자는 45개월째 줄고 있었어요. 수출은 상반기에만 역대 최대치를 찍었는데 같은 시기 빚 많은 자영업자들의 연체율은 4년 새 3배로 뛰었고 작년 한 해 자영업 폐업만 97만 6천 건이 넘었어요. 반 평균 점수가 올랐다고 반 전체가 잘한 게 아닌 것과 같아요. 성적 좋은 학생 한 명이 시험을 잘 봐서 평균을 확 끌어올린 거라면은 나머지 학생들 성적은 그 평균 뒤에 고스란히 가려지는 거예요. 지금 그 올백짜리 학생이 반도체 몇 개 대기업이에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해요. 근데 그 숫자가 누구의 성적인지를 봐야 해요. 정부가 발표해서 강조하는 건 늘 반평균이지 뒤에 가려진 나머지 학생들 성적표가 아니에요. 발표되는 언어와 나에게 도착하는 결과는 다른 거예요. 발표는 전체를 요약하지만 내 삶은 그 전체 중에서 딱 내가 속한 한 조각만 겪거든요. 월급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6월 명목임금은 올랐는데 물가를 반영한 실질임금은 1.4% 줄었어요. 같은 시기 물가는 3.2%까지 올랐고요. 김밥 한 줄이 3,838원이 된 것도 같은 시기예요. 통계는 물가가 안정적이라는데 장바구니를 드는 손은 전혀 안정적이지 않은 거예요.
발표되는 숫자와 실제로 손에 쥐는 돈 사이에 계속 이런 틈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찍은 바로 그 시기에 정작 기업들이 스스로 느끼는 체감 경기 지수는 여전히 기준선 아래에 머물러 있었어요. 정부가 내놓는 발표와 그 발표를 만들어낸 당사자들의 체감이 같은 시기에 정반대를 가리키고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이제 월급으로는 자산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물가가 오르는 속도보다 자산 가격이 오르는 속도가 훨씬 빨라요. 걷는 사람이 아무리 빨리 걸어도 차를 탄 사람을 따라잡을 수는 없어요. 월급은 걷고 있고 자산은 이미 차에 타 있는 셈이에요.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은 가구 소득의 10.2배예요. 한 푼도 안 쓰고 10년 넘게 모아야 하는 수준이에요.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답한 사람이 51.9%였고 이미 은퇴한 사람 중에서는 39.8%가 빈곤선 아래에 있었어요. 그나마 자산이 오른 지역도 서울을 비롯한 몇 곳뿐이었어요. 같은 나라 안에서도 집을 가진 지역에 따라 자산이 불어난 사람과 몇 년째 제자리인 사람이 극명하게 갈렸어요. 국민연금이 언제 고갈되는지조차 정부 기관마다 답이 달라요. 어떤 곳은 2064년이라고 하고 어떤 곳은 2078년이라고 해요. 나라조차 이 답을 확신 못하는 거예요. 이 숫자들도 거짓말은 아니에요. 근데 평균은 평균일 뿐 내 통장 사정과는 다른 얘기예요. 일해서 버는 돈만으로는 안 된다는 감각이 바로 이 세 번째 이유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바깥 변수예요. 한때 1,500원을 넘보던 환율이 지금은 1,380원대까지 내려왔지만 미국의 관세 압박은 여전해요. 한번 크게 출렁이었던 흐름이라 언제 또 뛸지 모른다는 걱정도 그대로예요. 환율이 오르면은 수입 원자재 값이 오르고 그건 다시 물가로 이어져요. 안 그래도 흔들리는 살림에 바깥 변수가 또 다른 부담을 얻는 셈이에요. 이 네 가지가 겹치면서 나오는 결과가 있어요. 뭘 해도 반년 뒤엔 상황이 달라져 있고 발표되는 숫자를 그대로 믿기도 완전히 무시하기도 애매한 상태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정치도 정책도 물가도 자산도 다 같이 흔들리니까 어디를 붙잡아야 할지조차 헷갈리는 거예요. 숫자는 맞아요. 거짓말은 아니에요. 반도체 호황으로 지표가 좋아진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그 숫자를 누가 만들었는지 누구한테 도착했는지는 말 안 해요. 좋은 숫자만 앞에 내세우고 청년 취업이 줄고 자영업이 무너지는 숫자는 뒤에 놓는 거예요. 정부는 이걸 몰라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말하면은 심리가 흔들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정치도 통계도 물가도 자산도 전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발표는 좋은데 삶은 나쁘고 오늘의 계획이 내일 무효가 되는 나라. 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일관된 게 하나 있어요. 시장이 알아서 하게 두는 게 아니라 나라가 목표를 정하고 끌고 가려 한다는 거예요. 지수도 연금도 지배구조도 은행 이자도요. 국민 노후자금의 안전장치도 국가가 건드렸어요. 국내 주식이 오르면 팔아서 비중을 맞추는 국민연금의 규칙을 이 정부는 상반기 내내 유예했어요. 오를 때 더 오르게 밀어준 셈인데 급락이 오자 받쳐줄 실탄도 없었어요. 국민연금 주식 평가액이 180조 원 넘게 줄었다는 보도까지 나왔어요. 3년치 연금이 날아갔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어요. 은행 이제도 이재명 정부가 손을 댔어요. 대통령이 은행 이자 구조를 두고 죽을 지경이라고 했고 저신용자가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건 금융계급제라고까지 했어요. 가격을 나라가 정하려 들자 시장은 다른 데서 받아냈어요. 은행은 이자 대신 수수료를 올렸고 신용 점수 높은 사람이 더 비싼 금리를 무는 역전 현상까지 나왔어요. 이런 혼란 속에서 실제로 사람들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정부는 자본시장을 키우겠다고 발표했고 코스피 5천 시대를 공식적으로 이야기했어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부동산 대신 주식을 사라고 권하기도 했어요. 여당은 아예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었어요. 나라가 지수 목표를 먼저 정해놓고 국민한테 사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지수가 올랐어요. 3배가 됐다는 얘기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사람들도 지수가 계속 오르는 걸 눈으로 확인하면서 하나둘 마음을 바꿨어요. 뉴스에서는 연일 사상 최고치 소식이 나왔고 주변에서도 수익 났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들렸어요. 그 분위기 속에서 마음을 정한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갔어요. 그 흐름을 보고 나서야 뒤늦게 움직인 사람이 많았어요. 지수가 오르는 걸 두 눈으로 확인한 다음이었어요. 이미 많이 오른 뒤였죠. 빚을 내서 주식을 산 돈이 6월 24일 38조 6,328억 원까지 쌓였어요. 역대 가장 많은 액수였어요. 근데 3주 만에 그 돈의 상당 부분이 빠져나갔어요. 5조 2,704억 원이 증발했어요. 지수가 급하게 무너지는 와중에도 낙폭이 커질 때마다 저가 매수를 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았어요. 그러다 하루 만에 지수가 다시 17.9% 뛰어오르는 날도 있었어요. 오르는 것도 떨어지는 것도 전부 하루아침에 벌어진 거예요. 반도체가 올린 지수를 정부는 코스피 5천 달성이라며 자기 성과로 포장했어요. 상반기에만 삼성전자가 178%, SK하이닉스가 307% 넘게 올랐거든요.
그 포장을 믿고 들어간 사람들이 반도체가 꺾이는 순간 같이 무너졌어요. 지수가 무너진 뒤에도 대통령은 한국 증시가 여전히 저평가라고 했어요. 파이낸셜 타임스는 대통령이 원했던 뜨거운 증시가 역풍으로 돌아왔다고 썼어요. 그 사이에 유튜브에서는 특정 종목이 무조건 오른다는 영상이 넘쳐났고 지인이 확실하다고 귀띔해준 사람도 있었어요. 실제로 이런 제목의 영상이 올라온 적도 있어요. 이 영상 무조건 보세요. 안 보면 후회합니다. 확신에 찬 제목일수록 조회수가 잘 나오니까 이런 영상은 계속 늘어났어요. 그 확신을 그대로 믿고 돈을 낸 사람들도 있었어요. 유튜브에서 유료로 투자 정보를 판다는 곳에 접수된 피해 상담만 373건이었고 그중 상당수는 100%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내걸었던 곳이었어요. 구독자 20만 명짜리 주식 유튜버조차 급등주를 줬다가 1년 만에 7억을 잃었다고 스스로 밝혔어요. 확신에 찬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결과까지 확실한 건 아니었던 거예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지수가 아직 5천, 6천 하던, 그러니까 폭락이 오기 전인 2025년 가을에 조사한 자료가 있어요. 그때 이미 개인 계좌의 54.6%가 손실이었고 50대는 60.1%가 손실이었어요. 평균 1257만 원을 잃은 상태였어요. 지수가 오르던 시기에도 이랬는데 폭락 뒤엔 말할 것도 없었겠죠. 20대의 비투 장호는 1년 새 2.24배로 불어났어요. 안정적인 소득이 없는 나이대까지 빚을 내서 뛰어든 거예요. 비투와 영끌이 겹치면서 법원에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도 3년 새 9만 건에서 14만 9천 건으로 늘었어요. 이 안에는 부동산 영끌도 섞여 있어서 전부 주식 손실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빚을 낸 투자가 실패로 끝난 사람이 늘고 있다는 신호는 분명해요. 정부 말을 믿고 들어간 게 문제였어요. 그 정부 말이라는 게 나라가 증시를 띄우겠다는 목표를 먼저 정해놓고 국민한테 사라고 한 거였거든요. 기준이 내 안에 없으면은 제일 큰 목소리인 나라의 말에 실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왜 사람들은 이렇게 남의 말에 기대어 움직일까요? 먼저 뛰어들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있어요. 당시 기준금리가 2.5%니까 은행 예적금 이자는 그 언저리인데 물가는 3.2%씩 오르고 있었어요. 지금은 기준금리가 3%까지 올랐지만 물가를 생각하면은 은행에 넣어두면은 오히려 손해라는 계산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실제 설문에서도 투자를 시작한 이후로 낮은 예적금 금리를 꼽은 사람이 43.1%였어요. 나만 안 하는 것 같은 불안감이 21.7%, 주변에서 들려오는 수익 소식이 21.6%로 뒤를 이었어요. 저축만으로는 답이 안 나온다는 계산과 남들은 다 하는데 나만 뒤처진다는 불안이 함께 사람들을 떠밀었던 거예요. 여기에 정부가 앞장섰어요. 배당소득 세금을 운영한 9%로 낮춰주는 국민성장펀드를 정부가 직접 만들고 손실도 먼저 떠안는다고 내세웠어요. 나라가 만든 상품의 세금 혜택까지 얹으니 나라가 보증하는 투자라는 인상을 줬고 관제펀드라는 비판이 나왔어요. 이 몇 년 사이 국내 주식 투자자 수는 크게 늘었고 미국 주식으로 눈을 돌린 사람들이 들고 있는 금액도 사상 처음 300조 원을 넘어섰어요. 옆집도 회사 동료도 다들 주식 얘기를 하는 게 이제는 낯선 풍경이 아니게 된 거예요. 근데 환경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왜 하필 남의 확신에 기대게 되는지 그 마음의 구조를 봐야 해요. 흔들리는 마음에는 크게 4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확신형 언어예요. 무조건 확실, 이번엔 다르다. 이런 말을 듣는 순간 머리는 멈추고 손이 먼저 움직여요. 남이 틀렸다고 해도 그 사람 탓으로 돌릴 수 있다라는 편안함 때문이에요. 그 편안함이 나중에 가장 비싼 대가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는 첫 수익이 만드는 착각이에요. 처음 몇 번 수익이 나면은 그게 실력이라고 믿게 돼요. 주사위에서 6이 한 번 나왔다고 다음에도 6이 나올 거라 믿고 판돈을 올리는 것과 같아요. 운으로 번 돈인지 실력으로 번 돈인지 구분하지 않으면 다음번에 훨씬 크게 걸게 돼요. 세 번째는 방향만 보고 위치는 안 보는 거예요. 오르고 있다는 사실만 보고 지금이 시작인지 끝물인지는 안 보는 거예요. 버스가 이미 만석이 된 다음에 손을 흔드는 것과 비슷해요. 이미 많이 오른 자리일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더 안심하고 올라타요. 네 번째는 떨어질 때 잠깐 쉬는 거겠지 하고 믿는 거예요. 지붕에서 비가 새는 걸 알면서도 이 정도는 괜찮다며 그냥 두면 결국 집 전체가 젖는 것과 같아요. 기준이 없으면 희망이 그 자리를 대신 채워요. 이 4가지는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확신형 언어의 판단을 맡기고 첫 수익에 취해 비중을 키우고 방향만 보고 뒤늦게 들어가고 떨어져도 잠깐 이겠거니 버티는 게 하나로 이어진 흐름이에요. 그리고 이 4가지가 유독 강하게 나타나는 시기가 있어요. 바로 지금처럼 정치도 정책도 시장도 한꺼번에 흔들리는 시기예요. 기준으로 삼을 게 마땅치 않으니 자연스레 가장 확신에 찬 목소리에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구조적인 문제도 있어요. 정보는 넘치는데 그걸 걸러낼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투자 정보를 어디서 얻는지 물었더니 지인이나 직장 동료한테서 얻었다는 답이 18.1%였어요. 근데 정작 언론을 믿는다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국제조사에서 한국 언론 신뢰도는 세계 최하위권, 아예 불신 국가로 분류돼요. 믿을 만한 곳은 마땅치 않은데 정보는 쏟아지니까 결국 제일 가깝고 확신에 차 있는 목소리에 기대게 되는 거예요. 지인의 귀띔이든 유튜브 영상이든 확신만 있으면은 근거가 없어도 믿게 되는 구조예요. 환경이 사람을 떠밀고 마음의 습관이 판단을 생략시키고 걸러줄 기준마저 없는 상황. 이 세 가지가 겹치면은 누구라도 남의 확신에 기대게 돼요. 특별히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이 나라의 지금 조건이 원래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조건을 탓하고 끝낼 수도 있지만 그 조건 안에서도 기준을 세운 사람과 안 세운 사람은 결과가 갈려요. 아니 그러면 이 나라에서 투자를 하지 말라는 거냐고요. 그게 아니에요. 그럼 대체 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걸까요? 정부도 언론도 유튜버도 내 계좌를 책임지지 않아요.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그러니까 왜 혼란한지, 그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왜 남의 말에 기대는지를 관통하는 답이 하나 있어요. 기준이 바깥에 있으면 그 바깥이 흔들릴 때마다 나도 같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국가가 나를 지켜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97년에도 국가는 국민을 못 지켰어요. 갑자기 회사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거리로 나앉았을 때 국가가 해준 건 결국 다른 나라에 손을 벌린 것뿐이었어요. 그때도 지금도 내 계좌를 지키는 건 결국 나 자신이에요. 혼란할수록 기준은 바깥이 아니라 내 안에 있어야 해요. 정부 발표든 유튜브든 지인 말이든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니에요. 문제는 그걸 듣고 나서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론은 사람들 눈길을 끌만한 소식을 앞세우고 유튜버는 확신에 찬 말일수록 반응이 좋다는 걸 알아요. 각자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말하는 거지 누구도 내 계좌를 대신 책임져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뭘 봐야 할까요? 시장은 말은 안 해도 흔적을 남겨요. 그 흔적이 두 가지예요. 얼마나 많이 거래됐는지 그리고 지금 가격이 지난 1년 평균보다 위인지 아래인지 정부도 유튜버도 지인도 이 두 가지 앞에서는 거짓말을 못해요. 거래량은 누구도 꾸밀 수 없는 시장의 원본 기록이에요. 평소보다 몇 배씩 갑자기 거래가 몰리는 날이 있다면은 누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뉴스는 이미 벌어진 일을 나중에 정리해서 전달하지만 거래량은 지금 이 순간을 그대로 보여줘요. 정부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발표해도 실제로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거래량은 늘지 않아요. 반대로 아무 발표가 없어도 거래량이 먼저 튀는 날이 있다면은 그건 말보다 돈이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1년 평균 가격선은 지난 1년 동안 이 주식을 산 사람들의 평균 원가예요. 그 선 아래에 있는 사람은 손해를 보는 중이라 마음이 불안하고 본전만 오면 팔고 싶어 해요. 그 선 위에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어서 급하게 팔 이유가 없어요. 가격이 그 선을 위로 뚫는 순간 사람들 마음이 바뀌기 시작해요. 여기서 책 하나를 소개할게요.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래량이랑 1년 평균 가격선 얘기도 이 책에 나오는 내용 일부를 제 식으로 풀어드린 거예요. 정부 발표나 남의 말이 아니라 시장이 남긴 흔적으로 내 기준을 세우는 법을 초보자 눈높이로 정리한 책이고 이번에 새로 나왔어요. 이 책에 실린 사례 하나를 같이 볼게요. 오래 바닥에 깔려서 다들 관심을 끊었던 구간이 있었어요. 아직 뉴스도 없고 사람들 관심도 없던 시기예요. 그러다 거래량이 평소보다 몇 배로 터지면서 1년 평균 가격선을 뚫는 날이 왔어요. 시장이 처음으로 신호를 보낸 날이에요. 그 뒤 며칠 잠깐 쉬는 구간이 나왔어요. 남들은 역시 아니었다며 등을 돌리는 자리이자 실제로는 진짜 들어가는 타이밍이었어요. 뉴스도 없고 확신도 약한 자리라 대부분의 사람은 여기서 선뜻 들어서지 못해요. 반대로 사람들이 몰려서 다들 확신에 차 있는 자리는 이미 많이 올라온 뒤인 경우가 많아요. 같은 흔적이라도 언제 나왔느냐에 따라 뜻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책이 말하는 파동 눌림목 매매법이에요. 달리던 말이 잠깐 숨을 고르는 순간에 올라타서 다시 내달릴 때 함께 가는 거예요. 단 아무 말에나 올라타는 게 아니에요. 흐름이 허락한 자리에만 올라타는 거예요. 이 종목을 사라는 게 아니라 보는 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부 발표난 전 유튜브 영상이 아니라 이 흔적이 언제 들어갈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들었느냐가 아니라 그 말이 나온 뒤 시장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확인하는 습관. 그게 핵심이에요. 이 책을 쓴 저자 얘기를 잠깐 할게요. 저자도 처음엔 여러분과 다르지 않았대요. 지인의 확신에 판단을 맡기고 들어갔다가 4천만 원 넘게 잃고 계좌가 바닥났어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자는 그 실수를 책에 솔직하게 적었어요. 자기가 겪었던 실수를 독자들도 똑같이 겪을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 뒤로 몇 년에 걸쳐 왜 사는지, 왜 파는지, 왜 기다리는지를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었어요. 이 책이 알려주는 건 빠르게 들어가서 수익 내는 기술이 아니에요. 들어가지 말아야 할 자리를 먼저 구분하는 기준이에요.
오늘 얘기랑 정확히 같은 방향이죠. 책에는 그 기준을 실제 사례와 함께 훨씬 구체적으로 풀어놨고 어려운 개념도 최대한 쉬운 말로 설명해놨어요. 어려운 부분이 나오면 일단 넘어가고 뒷부분을 읽은 다음 다시 돌아와도 괜찮다는 당부도 함께 담겨 있어요. 한번 읽는다고 바로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기준을 세우고 복귀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은 지금과는 다른 투자자가 되어 있을 거라고 저자는 말해요. 파동 눌림목 매매법. 더보기란에 링크 걸어놨어요. 혹시 오늘 얘기가 뜨끔하게 들렸다면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일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이 나라에서 뭐라도 투자를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지나가는 길이에요. 오늘 얘기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래요. 나라가 혼란할수록 남의 말은 더 많아지고 내 기준은 더 중요해져요. 계엄도 탄핵도 코스피 폭등과 폭락도 전부 내가 막을 수 있는 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할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 몫이었어요. 정부가, 언론이, 유튜브가 하는 말을 없앨 수는 없어요. 관건은 그 정보를 어떻게 걸러서 보느냐예요. 정부는 앞으로도 좋은 숫자만 보여줄 거고 유튜브는 앞으로도 확신에 찬 말을 팔 거예요. 그건 안 바뀌어요. 바꿀 수 있는 건 내 쪽의 기준뿐이에요. 기준이 없으면은 다음에도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흔들려요. 근데 기준이 하나라도 있으면 최소한 왜 흔들렸는지는 되짚어 볼 수 있어요. 틀려도 배울 게 있는 사람과 틀려도 그냥 운이 나빴다고 넘기는 사람은 여기서 갈려요. 이 나라는 앞으로도 자주 흔들릴 거예요. 정치도 정책도 시장도 언제 또 방향을 바꿀지 아무도 장담 못해요. 그 흔들림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지만 흔들릴 때마다 나만의 기준으로 돌아올 수는 있어요. 오늘 나온 3가지 질문, 왜 혼란한지, 사람들은 왜 같은 실패를 반복하는지, 살아남는 사람은 뭐가 다른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하나로 모여요. 기준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은 지금 뭘 믿고 돈을 움직이고 계세요? 그 믿음의 근거가 내 판단인가요? 누군가의 말인가요?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산 자산, 왜 샀는지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으세요? 그 이유가 내 판단이었는지 아니면은 누군가의 확신이었는지 한번 되짚어 보세요. 댓글로 남겨주세요.